교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3일 밤 10시입니다. 저는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를 애독합니다. 이 정기 구독을 하는 잡지인데요. 이 잡지는 영어 문장이 아주 좋습니다. 하나의 표준 문장이고 교과서에 나올 만한 문장이고요. 특히 기사를 공정하게 쓰기로 유명합니다. 정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1960년대에 미국 대학 교수들이 수업을 할 때 교재로서 이 프린트를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나눠주는데, 그때 가장 많이 프린트되는 기사가 이코노미스트 기사였습니다. 그만큼 고급 독자가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매체 몇 개 중에 하나입니다. 저보고 꼽으라면은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뉴욕 타임스, 일본의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르몽드는 제가 프랑스어를 잘 모르니까 그렇고요. 어쨌든 이 잡지를 읽으면은 뭔가 정리된 시각이 딱 머리에 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반얀이라는 BANYAN, 반얀이라는 필명으로 칼럼이 나오는데, 이 칼럼 쓰는 사람이 문재인 정권의 위선, 이중성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얀이라는 분의 칼럼을 제가 애독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 한국 사람은 아닌 듯한데 어떻게 한국 사정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아느냐, 그리고 어떻게 따뜻한 마음을 가졌느냐. 기자가 참 따뜻한 마음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런 걸 몇 번 느낀 적이 있음으로써입니다. 근데 2016년 12월 대한민국에서 탄핵 열풍이 불 때, 참 거짓의 산에 박근혜 대통령이 압사당하고 있을 때 이 반얀이 칼럼을 썼는데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이 대목을 저는 가끔 인용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추락은 신속하고 스펙타클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일조한 시위대의 승리감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공경에 처한 모습에선 무언가 처연한 느낌이 든다. 처연한 느낌이 든다. 영어로 여기 뭐라고 했냐면 소버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소버링은 술 먹고 깰 때의 기분을 말하는데, 저는 앞뒤 맞춰보니까 처연하다는 단어가 적당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야기는 그리스 비극에 필요한 모든 요소, 즉 결함이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존경받을 점도 많은 한 인물의 추락과 고뇌라는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리스 비극이 되기에 한 가지 빠진 점이 있다면 그것은 군중의 동정심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총탄에 잃고 결혼도 하지 않고 대통령이 된 여성의 추락이, 이 모습이 그리스 비극과 같다는 거죠. 그리스 비극은 영웅의 비극입니다. 박정희라는 영웅의 비극을 그리스 비극에 비교를 하면서, 그런데 그리스 비극이 성립이 되려면은 스토리만 가지고는 안 된다. 거기에 감동하는, 거기에 감흥하는, 거기에 반응하는 군중이 있어야 된다. 군중이 그리스의 비극적인 죽음을 맞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는 그 영웅을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비극이 성립되는데, 대한민국에는 박근혜를 규탄하는 목소리만 있지 동정심이 결여되어 있다. The pity of the audience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이 박정희의 딸을 터무니없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내가지고 징역 수십 년 선고가 받도록 합니까? 한국인에 대한 가장
고급스러운 품격 있는 비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칼럼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그 원문을 찾아서 읽어봤는데, 이것은 시판하는 걸 기준으로 하면 다음 호에 시판되는데 실려 있는 기사를 저는 온라인으로 봤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 하면은 이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이중성에 대한 아주 고급 비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참 아픈 비판입니다. 지성 있는 외국의 언론인이 한국 사정을 두루 알고 쓴 정말 잘 쓴 글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South Korea's liberal rulers unleash their inner authoritarians. 이건 좀 의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국의 진보적 지배자들은 그들의 내면에 있는 권위주의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이겁니다. 리버럴하고 오소리테리안은 반대말이죠. 겉으로는 진보라고 자처하지만은 권력을 잡고 보니까 그 안에 숨겨 놓았던 권위주의적 본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제목을 잘 뽑았습니까? 그리고 부제가 이렇습니다. Used to dishing out the criticism, they seem unwilling to take it. 비판은 그렇게 많이 하더니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는 비판받을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옛날에는 비판을 많이 하더니 요사이는 비판받으면은 막 고발 막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식으로 하면 내로남불, 위선, 이중성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정말 제목도 잘 뽑았고 문제의 핵심을 아주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칼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임자로서 인권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이전 정부보다 더 개방적이고 반대 의견에 관대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약속이 시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면 무시하거나 건설적인 반응을 보여야 할 텐데 정부 쪽에서는 소송을 건다, 소송을 좋아한다. 이건 사실은 권력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권력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론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론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형사처벌을 해달라, 손해배상 청구하는 여기에 고위 관리들이 앞장서 가지고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20%가 고위 관리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 지적입니다. 또 이 여러 가지 사례를 지금 이 언론이 들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들었어요. 청와대가 한 보수 신문에 실린 칼럼이 영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난해 중앙일보가 김정숙 여사의 잦은 해외 순방을 비판한 칼럼을 실은 데 대해서 청와대가 정정 보도를 요구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걸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심에서 청와대가 패소했다고 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서 한 우파 유튜브가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갔다고 했는데, 이거는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종창 씨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법정 구속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9일 국제 언론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우종창 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우 씨가 취재원을 밝힐 것을 거부한 뒤 구속되었다며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를 했더니, 당사자도 아닌 문화체육관광부가 성명서를 입장문을 내가지고 우 씨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취재원 보호와 무관하다는 주장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는데, 이런 보도자료는 당사자가 법원인데 법원이 내야지 왜 행정부에서 냅니까?
그게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뭐 조국 씨의 법률 대리인도 아닌데. 이코노미스트는 또 민주당의 한 정치학 교수가 민주당이 자기 이속만 차린다며 비판하는 칼럼을 쓰자 그를 형사고발했다고 썼습니다. 이거는 올해 초 경향신문에 민주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한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에 대해서 민주당이 고발했다가 비난이 쇄도하자 취하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이 비판을 막으려는 목적의 입법을 시도하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했습니다. 이달 초 민주당 의원들이 언론의 가짜뉴스에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가짜뉴스로 몰아붙여 반정부 기사를 누르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왜곡된 역사적 기록을 하면은 처벌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광주 사태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은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참 문제법입니다. 예컨대 광주에서는 1980년 5월에 헬기 사격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정권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맛에 맞춰가지고 국방부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잘못된 허위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럼 이게 국가적 진실입니까? 그러면 광주 사태 때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저처럼 이야기하면 제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누가 결정합니까? 그것은 토론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것이지, 정부가 이게 진실이다, 여기에 반하는 이야기 하면은 감옥에 보낸다, 이건 전체주의입니다.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문재인 정권이 비판의 귀를 막으려는 이런 짓을 하는 데 대해서 예리하게 이 집단의 이중성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좌파는 군사 독재에 맞섰다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쌓아가면서도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는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주투사로서 싸우다가 열중하다가 보니까 민주주의의 핵심인 비판의 자유에 대해서는 전혀는 알겠지만 하여튼 존중하지 않고 별것 아닌 것으로 취급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민주주의자가 아니죠. 이코노미스트는 또 정권을 잡았으면서도 좌파들은 약자라는 자신들의 자아성을 버리지 않았다. 이거 정말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권을 잡았으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될 텐데, 정권을 잡고 나서도 아직도 자기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약자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거죠. 그렇게 행동하면은 동정을 받게 되니까 말이죠. 이건 뭐 노예 근성 아니겠어요? 특정 언론들을 상대편 정당의 무기로 여기면서 그들로부터 비판이 나오면은 피해의식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될 텐데, 마치 자기들이 피해를 당한 것처럼, 통합당이 뒤에 있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 피해의식을 여기 영어로는 시즈 멘탈리티라고 했습니다. 시즈는 포위한다는 뜻이죠. 포위당한 사람의 멘탈리티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주인의식이 있어가지고 당당해야 될 텐데, 자신들이 막 포위를 당해 있다고 피해의식을 가지니까 이렇게 고소고발을 남발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피해의식이 있느냐?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피해자인 양 하면은 뭔가 동정을 받고 유리합니다. 아니면 진짜 피해의식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 피해의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들이 하고 있는 짓, 즉 헌법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는 데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지고 일종의 불안감을 느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코노미스트가 보기에 문재인 정권은 가짜 민주주의자고 가짜 리버럴리스트, 가짜 진보주의자다, 이런 뜻이죠. 감사합니다.